어, 사실 방송 전에 대기실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빠진 적이 자주 없었죠, 우리. 예. 오늘까지 분위기 보니까 이제 6개월 하락 월봉 기준으로 네. 갱신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일단 경력이 많으실 테니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2000년대 이후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000년 12월, 2008년 11월. 네. 아시다시피 IT 버블하고 네. 금융위기 때죠. 굉장히 버블이 있었던 게 꺼지면서 네. 급격한 경기 침체, 위기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막판에 힘을 내서 12월 수익률이 플러스 반전한다고 하더라도 네. 5개월 연속 하락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5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딱 두 번이거든요. 이것도 2004년 7월, 2021년 11월 딱 두 번이었는데 2004년 7월은 카드 사태가 좀 전개되면서 좀 네. 시장에 한국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2021년 11월은 전 세계적으로 빠졌던 네, 그 그렇죠.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네 번의 경우 중에 세 번이 연간 수익률, 그러니까 이 12개월 뒤의 수익률이 30% 후반대에서 50% 초반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딱 한 번만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2021년 11월이거든요. 이때를 보면은 12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2.9%예요. 그러니까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잠시 반등했지만 또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나락을 갔다. 네. 근데 이때는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다르겠죠. 그때는 경기가 정점을 통과해서 굉장히 빠르게 약화되는 상황이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22년 3월부터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과는 좀 달라서 어찌됐든 간에 유종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5개월 연속 하락, 6개월 연속 하락 정도면 웬만한 악재는 많이 선반영되었다라고 역발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사실 그냥 5개월, 6개월 하락도 드문데 우리만 5, 6개월 하락한 것도 사실 거의 제 기억으로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님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만 그러니까 이번 경우가 좀 약간 좀 굉장히 특수한 것 특이한 같아요. 경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6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했을 때 보면은 그때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도 한 번 네. 있었고 또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이 좀 많이 되는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좀 국내 증시만 좀 취약한 것 같아서 네. 좀 힘든 것 같고 물론 이제 2021년 하반기도 좀 그런 적은 있었어요. 이제 미국 나스닥은 계속 오르는데 네, 그랬죠. 한국은 이제 슬금슬금 좀 빠지는 네.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쨌든 이 나스닥과 특히 코스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또 FOMC 끝나고 나서 미국이 또 충격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 충격받으면 같이 받아요. 근데 막상 또 나스닥은 다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전혀 오르죠. 오늘도 빠졌잖아요. 네, 내릴 때 횃불 들고 먼저 네.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건 뭐냐면 한국 시장을 지금 이제 결국 이끄는 건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결국 오늘도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더라고요. 매도의 정점은 좀 지난 거는 같아요. 근데 굳이 한국을 지금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지금 뭐 싼 건 알겠는데 네. 뭔가 계기가 있어야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전히 환율 높죠. 네. 오늘도 뭐 이제 국무총리 좀 이슈 나오면서 환율 또 튀었고 거기에 지금 또 지금 미국 연준이 내년에 이제 2번밖에 안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상황 자체가 또 트럼프 정책도 한번 봐야 되고 네.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확인할 것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 만큼 팔았지만 굳이 뭐 살 뭐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다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네, 그냥 네. 한국은 나중에 보자. 네.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물론 이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뭔가 계기만 생기면 어느 나라보다 또 강하게 오를 수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런 잠재력은 있는데 그 잠재력을 터트려 줄 만한 이슈가 아직은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5, 6개월 정도의 하락과 1,500원이 코앞인 이게 3% 정도 오르면 1,500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 지표만 보여주면 한국이 이제 금융위기에 빠졌다라고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입니까, 부장님?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12월 3일 날 외국인이 5천억 현 선물을 동시 순매수하면서 코스피가 2,500을 갔거든요. 네. 저도 그걸 보고선 이제 좀 내일만 조금만 안정 찾으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하락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사태가 네, 벌어졌죠. 있었죠. 네. 그리고 며칠 전 FMC 직전에 또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3천억 이상 샀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FMC 매파적인 FMC가 확인되면서 그리고 환율도 보면은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쯤, 약세를 보일 때쯤 계엄령 사태가 터지면서 다이렉트로 1,430원을 갔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났다라고 해서 원달러율이 내려올 만하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면서 묶어놨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108포인트를 가니까 또 레벨업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30원 정도 이상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환율을 보고 뭐 한국 경제의 리트머스 시험지나 뭐 가늠자라고는 하긴 하는데 여기 워낙 많은 악재들이나 불확실 변수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정치적 리스크가 반영돼 있다 보니까 그 달러가 이러니까 금융위기다? 그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만 진정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레벨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환율도 같고 마찬가지고 코스피 레벨도 코스피 마찬가지고. 레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당장 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심리가 회복될 만한 때쯤 계속적으로 눌려주는 악재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악재들이 조금만 풀려도 좀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룸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는 그 펀더멘털 위기보단 타이밍이 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돌아서려고 하면 뺨을 네, 때리고 맞습니다. 돌아서려고 하면 뺨을 때리고 하니까 이제 그냥 주저앉아 버린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일단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보통 배우기로는 환율이 좀 올라가면 그래도 수출주들은 결과적으로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님?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오르고 내리곤 하는데 문제는 속도에 또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속도가 또 너무 좀 최근에 좀 가파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이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구간은 달러가 강세일 때니까 달러 강세의 또 반대 얘기는 뭐냐면 신흥국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안 좋죠. 또 요즘에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막 급락했다. 네,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달러 가치가 자꾸 올라가게 되고 환율이 위로 튀면 결국에 수출 기업들은 물론 좋을 수는 있어요. 좋을 수는 있지만 이제 주식 시장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사봐야 계속 손실 보거든요. 환차손이라고 그러죠. 환차손 발생. 네,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게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지금이 달러 고점이면 사겠죠.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달러 오르겠냐. 원 달러는 고점에 살 텐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제 1,500원 넘는 거 아니냐.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1,500 혹시 넘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섣불리 뭐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자. 이런 또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기업들의 어쨌든 이제 매출액을 좀 올리는 효과는 있으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의 환율 상승은 어쨌든 반갑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또 정치 리스크가 반영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이제 수출주의 또 호재는 아닌 게 오늘도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작년에 이제 이 퀄컴이죠. 퀄컴으로부터 이 AP라 그러죠 여기. 두뇌. 폰에 들어가는 CPU 같은 거. 요거를 사실 다 내재화했으면 엑시노스를 다 썼으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대부분 퀄컴 거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 10%만 올라도 이 들여오는 비용이 1조가 늘어난대요. 1조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삼성은 그걸 가지고 또 수출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게 있지만 이게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 원재료가 더 많이 드니까. 근데 오늘 보면 조선주 날라갔어요. 뭐 물론 호재가 있지만 저는 환율 효과가 되게 크다고 보는 게 환율 이제 조선주는 거의 80% 이상이 아마 이 대부분 이제 달러에 노출된 걸로 좀 나와 있는데 조선이 왜 수혜냐면 대부분이 다 내재화돼 있어요. 우리나라 자국에서 다 생산을 합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달러로 들어오는 비용 자체가 거의 적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제 달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비용도 크게 안 줄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아까 삼성전자처럼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달러 비용 부담이 또 생기는 기업들은 비용이 같이 느니까. 그래서 이게 과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해외에서 법인이 많잖아요. 거기서 직접 생산해서 직접 또 현지에다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예전보다 좀 늘어났거든요. 뭐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없고 여기서 그냥 바로 직수출 해버리면 만들 때 그럼 굉장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매출이 그러니까 전체 수출이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거기서 생산을 하니까 과거보다는 그 효과가 좀 일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식대로 그냥 환율 오르면 뭐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냥 너무 단순한 생각인 거고 되게 이제 지금은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우리 기업들이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 걸 감안해야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건 한국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결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 사실 아시아는 수출이 많지 않습니까?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우리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우리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만도 TSMC나 이런 거 해외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우리가 유별나게 나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도 정치적인 이유는 12월 돼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인 하락은 7월부터 11월까지 빠질 거 다 빠진 것 같은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에 정책이 없고 유동성이 위축됐다라는 점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돈이 없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미국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네. 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금 유동성 증가율이 좀 플러스 반전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재정 정책은 좀 부재하지만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하면서 유동성 모멘텀을 살려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재정 드라이브에 금리 인하 생각보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둔화되던 유동성 증가율이 지금 바닥을 잡고 턴하는 그림들을 보여줬고,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재정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 모멘텀이 7월 고점으로 8, 9, 10월, 11월 계속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금리 인하 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인 시중 대출이나 유동성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유동성이 둔화되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반도체로 대표되는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경계감들이 AI 반도체의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한국이 대장주부터 막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어야 될 숙제는 첫 번째로는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올 것인가. 근데 다행히 기재부도 좀 확대 지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년 25년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다 쏟아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유동성 문제도 조금씩 시간을 두고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관건은 이제 전자와 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이 언제쯤 바닥을 잡을 것인가라는 걱정들인데, 또 다시 전자 실적 전망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이제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생각을 할지 아니면 더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지에 따라서 등락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닥권이다라는 인식만으로도 저는 반도체에 대한 심리는 좀 빠르게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미국도 강한 것 같지만 마이크론 같이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뭐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고 네. 얼마 전에 좀 기분 좋았다고 해야 될 게 마이크론이 10몇% 빠질 때 삼성전자 2% 빠지니까 그 나름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는 이제 진짜 토할 거 다 토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또 환율 얘기하다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환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주장이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으니까 원화가 약해지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이럴수록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한국의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그게 참 어렵죠. 그게 네, 이제 네. 사실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또 환율은 더 튈 거고, 네. 근데 만약에 1,500원 넘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지금 내수 문제가 좀 있잖아요. 지금 아까 부장님 네. 말씀도 지금 정책이 없다. 네. 통화 정책도 없고 맞아요. 재정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대책도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실종돼 버린 상태고,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내후 외환이죠. 그 이 외적으로도 지금 수출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불확실해지는 거고. 근데 이미 내수는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에서 여기서 또 금리 인하를 사실 8월 달에 이제 안 했잖아요. 그때 많이들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또 저도 한국은행 그런 또 생각을 실기론 했거든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당시에 좀 했어야 된다. 네.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데,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기축통하면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금리 인하 하면 바로 제로 됩니다. 가버리는. 아무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일본도 네. 기축통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중기축은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고민이 그거죠. 기축통화가 안 아니니까 기축통화니까. 이러다가 베네수엘라 꼴라 하면 어떡하나. 네, 돈 걱정도 풀다가 있죠. 네. 돈 무한정 풀다가 이제 물가 못 잡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들 국가라 다른 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게 뛰어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베네수엘라랑 분명히 다른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 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이 튀는 게 물론 뭐 예전처럼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도 어쨌든 환율이 튀었을 때 국내 기업들은 어쨌든 가격 경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빠르게 그 모든 것들을 수습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옛날 IMF 때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그게 예전만큼의 환율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금리 인하 또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또 너무 또 뒤로 늦춰지게 되면 환율만 생각하다가 그래 버리면은 또 타이밍상 전 또 이게 환율을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서 우리나라 성장이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환율은 또 안정화돼요. 그렇죠. 왜냐 그 나라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율이 비록 좀 단기 더 튄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재정 쓸 건 좀 써야 된다. 재정도 쓰고 금리도 더 낮춰야 되고 그러면서 일단 1분기에 좀 빠르게 이런 좀 위험 리스크들을 좀 진정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 또 심리적으로 또 이 경제 주체들이 안정감을 찾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자꾸만 늦어버리면 더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성장을 좀 도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제 인하를 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게 네, 그리고 맞다. 나서 네. 그 생각할 것들은 또 차후에 생각해도 저는 늦지 않다. 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워낙 수출도 지금 잘하고 있고 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베네수엘라 사태가 벌어진다면 너무 좀 과장된 거기 것 기업이 같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기름 원유 파는 같은 거, 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는 네, 거는 그것처럼 막 이제 그건 너무 화폐가 막 극단적인 너무 것 같습니다. 폭락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고 그리고 다행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도 안 돼요. 네. 이대로 가면요 이제 디플레 빠져요 근데 잘못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한 가지 호재는 어쨌든 트럼프가 유가 올리는 걸 용납을 안 할 거예요. 네. 기름을 빼줄 유가는 것 계속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해도 이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금리 인하해가지고 또 물가 너무 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물가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 카드 쓰는 거 크게 지금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부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겠네요? 네, 저는 같은 생각이고요. 만약에 네. 그렇게 환율이 걱정되면 금리 인상을 하면 네. 잡힐까요? 그러게요. 지금 아, 저- 만약에 빅스텝을 밟아버리면 어떻게 그죠. 될까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근본적으로 환율이 레벨이 올라간 것 자체는 한국이 경쟁력이 약하다, 그냥 성장이 약하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환율 레벨이 높으니까 이걸 떨어뜨려야겠다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금리나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고 환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한국의 경제 성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서 이제는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나겠구나라는 인식을 해주는 게 기조적으로 원달러율을 안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된다면 저는 1분기 중에는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아직 표면화된 건 아니지만 총재님이 살살 흘리는 게 약간 B컷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술술 나오거든요. 그 한국은행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죠. 네. 정치권에서 독립돼 네. 있는 기관이니까요. 네. 그러면 그냥 탄핵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B컷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스럽겠죠. 왜냐면은 지금 되게 시점이 애매한 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급격하게 한다라는 9월이나 이때쯤 비컷이나 이런 것들을 내비쳤으면 별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렇게 간다라고 하니까 환율이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나 이게 금리 인하 속도가 지금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시점이 저희는 1분기 중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때랑 좀 맞물려서 한국도 조금씩 금리 인하를 하다가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B컷 가능성도 좀 열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준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냥 좀 공격적으로 네. 인하를 하면은 오히려 성장이 자극이 돼서 환율을 피크를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특히 환율도 환율이지만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게 사실 뭐 프랑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등급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도 거기가 여기보다 나은 게 거기는 삼성전자가 없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힘든데 네. 그게 우리나라의 거의 4분의 1 정도의 차지를 하니까 영향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 과정으로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빼고 보면 뭐, 네, 샀습니다. 뭐 오히려 샀더라고요. 소액이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라고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은 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바닥은 이미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왜냐하면 아까도 마이크론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런 날 그게 바닥이 아니었으면 주가가 훨씬 많이 빠졌을 텐데 그렇겠죠. 생각보다 이제 선전했던 건 이제 사실 마이크론이 이번에 오히려 좀 뒷북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뒷북 친 거고 주가가 덜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그걸 반영하면서 폭락을 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그 반도체 그 이익 전망치가 생각보다 좀 높게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이미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후행적으로 반영되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고 근데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게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네. 아까 프랑스도 얘기했지만 독일이 성장률이 되게 둔화되고 안 좋잖아요. 네, 경제 되게 독일 안 뭐 좋은데. 뉴스 보면 뭐 독일 망하는 것 같아요. 막 네, 근데 폭스바겐이 주가는 뭐 사상 최고고. 근데 주가 사상 닥스 네. 지수는 사상 최고가인데 결국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독일 시총 1위가 이제 SAP라고 네. 클라우드 회사 있죠. 네. 이 회사 주가는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가 끌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S&P 493개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빅테크 7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뒤늦게 브로드컴, 뭐 요즘에 뭐 테슬라가 날아다니고 그렇죠. 뭐냐면 증시 시총을 이끄는 이 기업들이 다 지금 놀라울 정도로 좀 주가 상승률,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꼭 주식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낮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례가 명백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결국 삼성전자죠. 네. 증시 못 갔던 이제 명백한 이유는 전자가 부진하니까. 네. 근데 전자가 만약에 독일의 SAP처럼 좋은 성과를 냈으면 다른 네. 기업들이 못 가도 우리나라 야 경기 왜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 지수 왜 이렇게 좋아? 네, 이런 또 왜 방문할 내 수도 계좌는 안 있어요. 올라가냐 뭐 그런 얘기 네. 나왔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안타깝게도 삼성은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해줬고 오히려 지금 코스피에 피해를 많이 줬죠. 굉장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럼 결국 결자해지를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내년에 모든 전망이 안 좋아도 코스피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도대체 언제 올라갈 거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된 의견은 5만 원대 초반이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은 위치고 PBR 한 배밖에 안 되거든요. 자산 땅 가치 한 배. 팔아도 그 돈은 받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낮아진 거니까 과연 언제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거를 결정하려면 결국 실적 발표는 지나봐야 되니까 다음 달 초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잠정 실적이고 명확한 건 1월 말에 확정 실적 나오니까 저는 그때쯤 하면 또 하이닉스가 같이 실적도 발표할 시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한 반도체 전망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터닝할 수 있느냐. 근데 보통 전망은 2분기부터 좀 터닝할 걸로 봐요. 근데 이제 본격 회복은 3분기예요. 마이크론 실적도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아직.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또 네, 그런 것도 근데 있고. 이제 1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수치들이 더 명확해지니까 그래서 그때 공감대가 야 2분기 바닥 같은데 이런 공감대가 확산되면 1분기 그러니까 그때 4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요 주가는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이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좋다 시간이 나쁘다.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나쁠 건 없지만 본격 랠리까지는 한두 달 정도의 어떤 확인할 과정이 필요하다. 또 트럼프 정책도 한번 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3월에 중국이 전인대를 열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양회에서 아마 이제 부양책을 낼 텐데 네. 이번에 경제공작 회의에서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내수 부양을 1순위로 네. 딱 올려놨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제품 사란 얘기죠. 소비해라. 그렇죠. 예. 뭐라도 사라. 예. 그렇게 된다면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은 중국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릴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많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도는 게 중국의 CXMT 아시죠? 창신 메모리가 네, 창신 메모리. DDR5 그 양산 수율이 무려 80%래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삼성이 DDR이 90%예요. 그렇게 쉬운 거였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너무 충격받은 게 아니 이렇게 쉬울 거면 누구나 다 할 거지. 그렇죠. 삼성이 90% 정도 되거든요. 90에서 100% 사이니까 그럼 사실상 다 따라온 건데 DDR5는 첨단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으로는 그 정도 수율이 나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DDR5가 그 할 정도 수가 나오면 없어요. 그냥 쌓기만 하면 HBM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DDR4는 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예전 장비 그냥 네. 꾸역꾸역 해가지고 근데
네덜란드 ASML 장비나 네. 아니면 정말 미국이 지금 규제하잖아요. 네. 창신 메모리는 규제를 안 합니다. 뭐 안에서 뭐 미국이 정말 몰래 갖다 줬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중국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줘야 돼요. 네. 만들 때마다 손해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수율이 어쨌든 80%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이제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랑 또 완전 반대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저는 좀 너무 좀 와전된 거 아닌가. 그 약간 공포 심리를 좀 자극하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또 신문 기사에서는 수율이 20%밖에 안 된대요. 네. 수율이 20%면 그냥 만들 때마다 다 까먹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그 사실은 10개 찍어가지고.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얘기가 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공포만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안 좋으니까 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중국 네. 이제 다 따라온 거 아니야? 네. 근데 저는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첨단 반도체 못하게 하는 게 스탠스거든요. 근데 만약에 CXMT가 그걸 할 능력이었으면 저는 한 몇 주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CXMT 빼버렸죠. 네. 넣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못 넣었다는 건 야 여기 아직 아니야. 야, 여기 얘는 뭐 그렇게 위험한 애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네, 네. 근데 위험해지면 할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중국의 추격도 설사 있다 해도 네. 지금 주가 5만 원 가면서 또 반영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당장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6만 원, 7만 원까지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분명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5만 원 초반은 그 오너가의 뭐 반대 매매까지 얘기 나오던 네, 그 맞아요. 가격대였으니까 진짜 망한다는 걸 이제 반영을 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마이크론보다 좀 일찍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또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다르게 대체 투자 시장이 많아졌습니다. 미장도 예전보다 많이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국내 수급은 좀 계속 불리한 거 아닙니까?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21년 1월 달에 동학개미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네, 펼쳐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 증시가 좋아졌나요? 네, 뭐 잠깐 좋았다가 이제 나락갔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시장 매매 주체나 수급을 끌어가는 힘들이 있는데 이쪽이 나간 게 들어와야지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수급 주체가 어딘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건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그냥 외국인 수급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 것들을 얼만큼 메워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저희가 기대하는 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최근 계속 사고 있거든요. 8월 네, 이후로 맞습니다. 6조를 넘게 사고 있죠. 그리고 매수 강도도 일평균 1,400억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21일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는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해서 급격하게 시장이 빠졌을 때의 정도 매수 규모거든요. 평균적인. 그 정도로 올라왔던 거는 뭐 일시적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9월 달에 공시한 보유 비중,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한 것보다 2%포인트 이상 낮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채우기 위한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기 전까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5년 수급은 연기금이 좀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다른 쪽으로 투자하셨던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면은 더없이 좋긴 하겠지만 꼭 이게 없어서 이제 시장 못 간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조금 약하다. 네, 좀 과하다. 과하다. 예. 예. 만약에 그랬다면 21년 이후로는 한국 증시는 계속 날아갔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으면 이게 맞는데 지금에서 이게 이분들이 떠났으니까 한국 증시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제가 또 기사를 봤는데 요즘 뭐 서학개미가 엄청나게 많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에 미국 주식 사는 건 많은데 네. 실제 개미들보다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다 사고 있다. 그리고 뭐 개미들이 시끄러워서 그렇지. 그 인터넷에 유명한 짤도 이제 계엄 사태 때문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전 재산을 이제 달러로 바꿨다고 인정도 올렸는데 한 5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말만 많은 거지 실질적인 건 사실 그 국민연금이 다 했던 것이고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 가격 매력을 보고 다시 좀 들어오면은 개미들 나간 거는 좀 그리고 개미들이 특징이 미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오르고 있는 거를 못 사는 거를 정말 못 참잖아요. 네. 포모를 못 참으니까 국장이 올라가면 또 동학개미가 다시 제2군이 형성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약간 논리가 약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끝자리가 이제 홀수혜가 강하고 짝수혜는 되게 약하다. 근데 돌아보니까 거의 확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한 해 나쁘고 홀짝홀짝 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말인 건지, 근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과거 데이터가 너무 잘, 이거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육이 좋은 게 아니죠. 그만큼 한국 증시가 너무 사이클 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게 꾸준해야지 이게 장기 투자 가능한데 한국 시장은 어느 시점에서 잘 팔아야 돼요. 이게 장기 투자했다가 삼성전자도 그때 구만전자가 보이던 시점에서 완전히 또 꼬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온 것처럼 결국 한국 증시에 이게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죠. 홀수에만 강하다. 이거는 정말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과거 데이터인데 물론 이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애는 2년 연속 오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한국은 수출 증가율에 의해서 주가 지수가 많이 연동이 되는데 수출 증가율이 또 너무 높을 때는 이제 꺾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또 고점이 나오고 수출 증가율이 가장 또 낮을 때 그때가 또 바닥도 찍거든요. 그러니까 참 결국 뭐냐면 사이클.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내년에 대한 전망 사실 안 좋잖아요. 근데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오히려 주식은 그럴 때 사야 되는 거고 네, 한국 항상 그래요. 그 낙관론이 퍼질 때 네. 내년 전망 되게 좋은데 이러면 오히려 또 주가가 어느새 또 고점 먼저 찍고 슬금슬금 빠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 올해 24년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나쁘지 않습니다. 이익 작년보다 훨씬 많은 또 이익을 내고 있고 반도체도 엄청난 돈을 벌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돈을 좀 잘 벌었고 그리고 뭐 바이오주들도 성과들이 좀 상당히 좋았는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게 뭐 그 애플이나 이런 이제 브랜드 회사들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해 잔뜩 벌었다가 또 1년 후에 그 이익을 많이 까먹는 전형적인 시크리컬 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맞든 안 맞든 올해 너무 좋으면 항상 이 따라다니는 게 이제 피크아웃. 그렇죠. 계속 피크아웃이에요. 실적 잘 나와도 더 좋을 수 없을 거야. 그 현대차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계속 맞습니다. 피크아웃이에요. 그랬죠. 근데 계속 실적은 계속 뚫어요. 네. 뚫는데 근데 그 논리에 빠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 주가가 안 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가가 못 가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올해 2월에 실제 올해는 작년보다 이렇게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작년과 비교하면 현대차가 아주 좋은 건 아닌데 밸류업 모멘텀이 딱 붙어버리니까 주가가 한번 달려버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뭔가 좀 이제 실적도 실적인데 모멘텀까지 좀 붙어야 되는. 근데 그 모멘텀이 1년 동안 붙으면 다음에 또 이게 안 보이니까 또 다시 빠지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유독 좀 홀수혜가 좀 강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홀수혜 또 내년에 홀수혜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후에 어찌됐건 내년에 홀수에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길 홀수에 앞두고 이제 뺄 걸 다 빼놔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홀수냐 짝수냐보다도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증시 환경이 좀 근데 돼야 되는 꾸준하게 거 아니겠습니까? 오르려면 우리가 지금 사이클 산업이 원체 많으니까 그걸 다 바꿀 수가 없는 한계도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이기보다는 눈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놀다가 의자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빨리 의자에 앉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주제에서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질문 하나 드리면 올해 국장은 참 유별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국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지금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주식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식할 때 제일 국장에서 중요한 건 이제 뭘 보고 해야 될까라고 하나씩만 좀 골라주시면은 좀 이 시청자분들한테 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좀 말씀드리면은 한쪽으로 쏠린 거의 반대 투자라는 게 역발상? 역발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특히 최근처럼 뭐 올해 상반기에 하반기 전망의 많은 비중이 2024년 하반기는 전자의 해다라는 게 대세였어요. 반대로 갔죠. 그렇죠. 전자 때문에 힘들었죠. 그리고 계속 핫한 종목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계속 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밖에 없거든요. 단적인 예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가장 핫했던 게 방산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고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가장 핫했죠. 네. 지금 좀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서학개미라는 게 매 뉴스의 타이틀이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나쁘다고 하는 쪽들을 더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글로벌 투자 쪽에서는 뭐 한국, 중국 뭐 이런 쪽들 그리고 업종별에 있어서는 이제 포기하다 못해서 더 이제 실망감을 갖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관심을 오히려 더 갖고 좀 투자 관점에서의 대응을 좀 높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발상 투자가 좀 더 수익률이나 성공률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회는 잊혀진 곳에 네, 주로 맞습니다. 있다. 네. 이사님께서도 팁 하나 주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수로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가 좌지우지하니까. 근데 반도체를 보실 때 보통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디램이나 뭐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텐데 이게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뭐 만약 이런 거죠. 마이너스 20% 빠졌어요. 네. 마이너스 10% 빠져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빠진 건 빠진 건데. 네. 근데 20% 오르다가 10% 오르면 빠져요. 네, 그렇죠. 오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모멘텀이에요. 네. 그 모멘텀을 꼭 방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반도체를 보실 때 뭐 그게 수출 증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5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30%대거든요. 주가 빠집니다. 30% 엄청 높은 건데도 네, 30 엄청. 예, 그 증가율을 인정을 안 하고 이거 피크아웃이다. 근데 마이너스 50 갔다 마이너스 30 찍으면 오히려 올라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출 증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텐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증가율이 한번 턴하는지 요걸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지수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시장 보시면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 오늘 조선주 같죠. 네. 올해 뭐 화장품 성과 좋았죠. 그렇죠. 변압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한국 걸 꼭 선택해야 되만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다른 나라가 제품이 대체가 불가능한 거. 뭐 예를 들면 조선도 중국이 만들지만 네. 중국이 만드는 그 제품 말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을 규제하니까. 예, 중국을 규제하는. 예전에 2차 전지가 한번 그랬죠. 네. 한번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지금 미국 수요가 없어가지고 네. 좀 주가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 아까 이제 그 이영민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 잘해 주신 게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있거래요. 네. 그럼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에서 기어이 사야 되는 주식이 뭘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거는 내수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네. 내수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반드시 한국 걸 선택해야 될 거. 네. 그게 이제 결국엔 그들의 선택이 되는 건데 올해 어쨌든 변압기나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변압기나 네. 화장품이나 조선을 왜 샀을까? 네. 이거 아니면은 살 수 없는 한국의 네. 특산물을 찾아라. 그 방산주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폴란드에 네. 수출 못하는 걸 네. 한국이 대신 수출한 그렇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한국의 특산품이 뭘까? 이런 네. 것들을 내년에 또 뭐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닌 거에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것 한국 같아요. 증시 전체는 좀 별로라도 시그니처 메뉴들이 몇 개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체리 패킹을 하면 또 특히 홀수의 때 크게 네, 맞습니다. 해서 의자를 잘 차지하면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럼 두 번째 주제 넘어가서 더 깊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